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뉴스 만나러 갈 텐데요. 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드림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아, 정말 묵직한 분들 다 기대가 모셨습니다.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잘 모르겠어 사실. 아니, 선수들은 메시, 호날두인데 감독이 동네 축구 감독이야.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뭐. 자, 알아서 띄워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오늘 저희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종건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네, 방송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요. 예. 점잖은 분이신데 네. 이렇게 또 하찮은 곳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묵직한 네. 분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묵직한 분이시죠, 이번에 네. 점잖은 분이시고 두 분과는 좀 캐릭터가 아니 다릅니다.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긴 요금을 2배 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 왜요? 저런 묵직하잖아. 걸로 이거 봐, 이 가볍잖아요. 가볍잖아. 진짜 너무 가벼운데 저는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 하시나 했네. 김정대 의원님 자연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예, 화요일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김준영 의원님 매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지난주 저를 컷해가지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도 보고 싶고 죄송합니다. 네. 사실 우리 세 명이 좀 친하거든요. 아. 사석에서. 근데 세 사람이 같이 방송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조금 무거운 얘기 주제와 관련 없이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윤석열 정부와 정면에서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싸웠던 최재형 목사님, 저희 매불쇼도 함께 했었는데 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연이용 고소고발 재판이 거의 뭐 살인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극우 세력의 대표적인 표적이 돼 있는 터에 네. 이제 병원에서 전신 마취해서 수술도 앞두고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사정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그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병명이나 병원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 TV에 네. 그 저기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시면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최재형 목사가 진짜 얼마나 미웠는지.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최재형 목사는 함정파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당일도 압수수색 받으셨고. 예, 그때 압수수색 네. 당했고 그리고 그 명단에도 그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최재형 그렇죠.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순환의 어떤 상징이 돼 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까지 이렇게 좀 위협을 받는 순간이 한 인간으로서 한계 상황을 강요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출국 금지죠.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탄핵 인용하고 뭐 저 민주정부가 서면 그때까지 쾌유를 빕니다. 예. 그때 뭐 다 회복되시겠죠. 네.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에서요, 미국하고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젤렌스키는 여기에서 완전히 패싱당했어요. 아 그럼 우크라이나 패싱이에요 그러면? 젤렌스키 완벽하게 아, 패싱당했지. 진짜?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 정부에서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관련 내용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Не запрошували на цю зустріч, російсько-американську зустріч в Саудівській Аравії. Для нас це було сюрпризом, я думаю, так, як і для багатьох.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Trump administration might find a way to dialogue somewhere down the line that doesn't have South Korea at the table. The anxiety will be
quite high about whether or not there's soul passing. 마지막에 저거 기분 좀 안 좋네. 아니 뭐 젤렌스키 패싱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렇듯 우리도 트럼프한테 패싱 당하고 와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일단은 트럼프는 왜 젤렌스키를 이렇게 패싱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프레임 판을 바꾸는 겁니다. 트럼프는 무슨 판을 바꾸냐면 바이든 때는 세계가 침략국과 그다음에 침략을 당한 국가 우크라이나로 구분했잖아요. 만약 네. 그렇게 보면 국제법을 어긴 것은 러시아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건 전세 국제 질서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걸 회복할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종전시키기 위해 사람은 그런 가치나 선이나 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트럼프는 판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유엔 이제 3년이 됐잖아요. 2월 24일 3년 유엔 결의안에서 침공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의 침공을 뺐어요? 빼버리면 어떻게 했냐? 쉽게 해서 쌍방과실인 거예요. 이제 선악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네요. 쌍방과실이면 지는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전쟁은.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패전국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패전국에 물어내야 될 배상금이 1919년 1차 대전이 끝난 독일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와. 근데 이걸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 나가. 젤렌스키 너 너 나가. 꺼져. 너는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임기 지났는데 하고 있어. 너 독재자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럴 게 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나가면 나토하고 바꾸겠다는데 트럼프가 코웃음 칠 겁니다. 너 같이 나토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가. 이렇게 됩니다. 젤렌스키는 진짜 너무 외롭고 무섭겠네. 서럽지. 근데 네. 트럼프 패싱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패싱 혹은 한국 패싱 그 패싱이 예. 우리를 무시하고 뒷방에 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소위 강대국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트럼프는 통상 러시아 탓이야라고 하는 그 주장을 믿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나토도 잘못했어라고 하는 주장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 나토가 좀 동방으로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 소위 이 경고를 주었는데 젤렌스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국제정치학이나 혹은 안보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바이든 정부 때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전쟁을 먼저 시작한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실현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다 내놔. 네. 근데 이게 영토라는 것이 보통 이 슬라빅 민족들이 살고 있는 동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게 크기로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 돼요. 한반도 사이즈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압박을 주겠으나 지금 대놓고 젤렌스키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은 푸틴을 때릴 만큼 때렸거든요. 국제사회가. 제재도 하고 여기저기 못 나오게 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러시아를 때린 것에 대한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뭐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날아갈 때 러시아 그 영공을 통과 못하니까 비행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늘었고 다만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네. 러시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이라크, 그다음에 터키, 중국, 브라질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더 형성해서 지난 4년 동안 더 확장했구나. 예, 그래서 이 러시아의 경제가 상당히 이 진통을 겪었어야 되는데 나름 우리나라보다 지금 성장률이 높고 그러니까 원유하고 식량은 통제를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캐시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상태니 버티는 거죠. 우리 김정대 의원님 하시기 전에 조금만 보태면 헤그세스라는 아시죠? 40대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말썽 많은 사람이죠. 예, 지금까지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 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나토
필요 없다. 나토 가입 못한다라고 얘기해줬고 아. 국경 2014년 국경 다시 말해서 동우크라이나에 있는 완전체 우크라이나 포기해라. 그 말은 동쪽 러시아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다 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바보 만들었네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지금까지 한 700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그 개발권의 50%를 내놔라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오히려 배상금 이때가 원조에 대한 그 정산해라 청구서를 들이밀었고요.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냐 하면 이거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어. 지금 젤렌스키가 뭐냐 하면 결국 사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와. 근데 더 문제는 여기서 그런 대부분의 광물 자원이 동쪽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 영토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를 둘이서 뜯어먹는 상황이 합의하에 미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뜯어먹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 제일 비참한 케이스인데 그 대선 때부터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이 와. 이건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전쟁이다. 이렇게 미국이 많은 돈과 무기를 대준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고 싶으면 유럽이 다 해라. 이건 예. 유럽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이게 출발선이에요. 와. 예,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런 다른 관점을 취하는 와중에서도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낙 국고가 부족하니까 네. 그 사이에도 사실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아. 국가의 자산들을. 그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항만에 관한 부분들 이런 거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벌써부터 상당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아. 노골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제국주의 행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2차 대전 때 폴란드 같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양쪽으로부터 뜯어먹힌다는 말씀 그대로인데 이건 어떤 그 국가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최악의 대통령이 최악으로 되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EU 차원에서 별도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예. 이런 상황은 유럽의 재앙이니까.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케이스는 앞으로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할 거예요. 아.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달라진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세계 경찰이니 혹은 예, 뭐 예. 약자를 도와주니 그랬죠. 자유주의 체제인데 사실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은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공헌하는 동안 여러 나라들은 자국 중심으로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갈취했다. 이제는 소위 정산할 시간이다. 페이백 타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4년 동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백악관이나 지금 내각에 다 포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수입품을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 주무장관인데 지금 여기저기 다 피하 식별 없이 관세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기대치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동맹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동맹. 그러니까 소위 동맹이 진짜 우리 전지전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요새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미국을 정말 신격화하는데 네. 예. 이제 21세기의 미국, 즉 트럼프 2.0의 미국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닐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대행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느냐 완전히 잘못 짚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한테 한국 동맹의 특수성, 혈맹을 강조하면 봐줄 거다. 그러면요 트럼프는 어떻게 보냐? 혈맹이야? 그럼 더 내. 자, 우리가 피 흘렸잖아. 특수하게 우리 너들 더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돈 더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짚은 거고요. 아까 지금 스티븐슨 과거에 이제 전 주한대사가 말한 우리도 팽신 당할 건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이 있었으면 대북 강경책을 하니까 당연히 팽신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손을 내미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이게 우리를 자주의식을 가지고 다음 민주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 자체를 패싱당한다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북미 하지 마. 이런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연속적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남북 관계 완전히 말아먹었고, 그다음에 한러 관계는 절교 상태고, 남북 관계 절단, 한러 관계 절교, 그리고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소통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쓸모 있는 동맹, 가치 있는 동맹은 나하고 대화하는 동맹이기도 하지만 모스코바, 북경, 평양하고도 이야기해서 니들끼리 뭔 얘기했어? 그래 걔네들이 모스코바 애들이 뭐라 그래?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맨날 미국 만세 해버리는 그런 동맹은 전략적 가치가 필요 없죠. 결국은 이게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이 외교적 파행들이 이제 다음 정부도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치유되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예. 한미일만 강조했으니 우리의 외교적 자산들이 많이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힘들 거예요. 한미일 강조했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올인했었거든. 야, 진짜 참 한심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외교의 기본이 다변화인데 네. 지렛대를 많이 가지는 건데 마이너스 외교를 한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네. 근데 그 젤렌스키는 그러면은 그 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있어요? 아니요, 지금 원래 뭐냐 비상사태라서 선거 기간은 지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난 초에 해야 돼. 원래 초에 해야 됐었는데 안 네. 하고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소위 말하는 젤렌스키식 비상계엄인 거죠. 네. 지금 전시 상태니까 비상계엄이니까 헌정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고 저 이제 그 선거를 하면 네. 지금 강력한 야당 지지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듣든지 말을 안 듣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젤렌스키는 감옥 가겠네요. 만약에 정권 교체되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 미국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 저기 협상에 응하겠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물의 반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가 보네. 그런데 그렇죠.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무서운가 봐. 그래서 뭐 저기 안전 보장만 해주면은 대통령직을 내놓겠다. 광물 협정에 관심이 있다. 계속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어떤 그 일종의 그 간절한 SOS. 저기 구명 요청 같은 이런 어떤 목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큰 줄기의 이야기가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3일 전에 그 한반도 평화 국회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박지원 의원의 3단계로 문제가 됐던 뭐 북한 핵무장 인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다음 조기세 대선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핵무장을 갖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때부터 그 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 핵 잠재력 확보.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최소한 그걸 들고 나오면서 제가 아마 예언을 하면서 적어도 민주당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일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까지는 안 가도 핵무장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라늄이나 또는 플루토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사일 같은 이제 딜리버리 수단이 필요한데 우린 다 있는데 원료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걸 개정해서 일본처럼 일본은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100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일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은 당장 허락 안 해줄 거니까 핵무장 직전까지 만들어 놨다가 핵무장을 유사하게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우리 같이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핵무장으로 가고 또 우리가처럼 개방적 통상 국가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네. 미국도 트럼프가 아무리 힌트를 줘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장 핵 개발론으로 그러니까 북한 다음으로 의심받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국격부터 시작해가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국내 정치에서 먹힌다고요. 먹힌다고. 핵무장론이 뭔가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정부가 늘 평화나 햇빛을 얘기하니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나무래야 돼요. 네, 핵무장을 하자는 분들 네. 혹은 핵
잠재력을 갖자라는 분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무려야 돼요. 뭐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되어 있고 아. 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다 쳐요. 우리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네. 또 어디서 실험할 거예요? 뭐 동해바다에서 터뜨릴 거예요? 아니면 태백산맥 깊숙이 터뜨릴 거예요? 아니면 중국하고 있는 서해바다에서 터뜨릴 거예요? 혹자들은 뭐 시뮬레이션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핵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나 핵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핵을 만들어 놓고 비밀리에 숨기지 그럼 아무 소용이 않을까? 없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디서 핵 실험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핵 방패장 건설하는데도 20년 이상 네.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지리산에 뭐 땅굴 파서 할 겁니까? 두 번째 뭐냐면 북한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에요. 북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는 핵을 핵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역시 북한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핵 개발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네. 아니 북이 남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이제 핵을 포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리도 만무하고 네. 그리고 핵을 개발한 국가가 스스로 핵을 포기했다? 이거는 찾아보기 힘들 거거든요. 일본 케이스는 핵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 팩트이지만 그들은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대통령, 총리부터 책임 있는 의원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싶어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안 되라고 하니까 그럼 핵 잠재력이라고 얘기해버리니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도 우리가 좀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 정치에 이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먹힌다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뭐 마땅히 있겠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포퓰리즘은 보나마 막 푸는 거냐 돈을 네. 풀어야 경제를 망치는 건데 안보 포퓰리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핵 경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 핵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핵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둘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을 안 할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보잖아요. 인도 파키스탄처럼. 네네네. 왜냐하면 핵을 못 쓸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북이 그렇게 싸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했냐에 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설문조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도 핵 가져야 된다는 질문을 하면 그럼 저도 예스. 그렇죠? 70%가 넘어요. 그게 네. 꾸준히 과반수가 넘다가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물어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경제 제재를 받고 당신의 소득이 떨어져도 망해 우리나라. 그러면 할 주지. 거냐? 네. 한번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요. 이 제재 때문에 망한다고. 보시면 이게 지금 57점 지지 47점 37인데 작년 말에 KBS가 조사한 건 74%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북한이 저래 핵을 가지고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74%가 찬성을 해요. 근데 보시고 6년이 그래 6개월간 소득 감소가 25% 나가면 57로 떨어지고요. 6년이 걸릴 경우에 회복하는데 47%가 떨어지고요. 원상 회복이 안 된다면 37%가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거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주세요. 왜냐 우크라이나 핵보유국이었잖아요. 이게 뭐야?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대 때 핵보유국이었다가 네. 분리될 때 그 핵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시 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73%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핵을 가지면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 거다 하면 46%를 제재 때문에 지원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 회복하는 게 좋냐 하면은 예. 지지가 확 떨어지네. 그러니까 최 차관님 말씀처럼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국민을 네.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핵 부장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 일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선거 때만 이례적으로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핵무장론자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나경원 맞아요. 후보가 치고 나왔고 네. 그런데 그 선거 끝나면 싹
입 닫고. 그러다 이번에 핵무장론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졌구나. 대선. 예,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선거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의식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잠재 능력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거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말려드는 맞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선거용으로 나왔다는 걸 일단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아까 뭐 안보 포퓰리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핵으로 집약되기보다는 안보 정책 그 자체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어떤 그 정책 능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어떤 준비 태세가 중요한 거지. 네. 여기에서 핵에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나 담론에 슬쩍슬쩍 발을 담그기 시작한다. 이 자체가 유리한 싸움이 아닌데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인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대통령 후보 본선보다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주된 논점이 핵무장일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항상 내부 선거에서 가장 많이 표출됐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럼 서로 더 센 갖고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다가 본선이 되거나 뭐 하면 진짜 동맹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약간- 경선 때에 비해서 누그러져요? 줄어들고, 대표 선거 때 이럴 때 경선 때 많이 나왔지. 이번에 선거가 세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세질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세질 이번에 것 본선까지 같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네. 싸울 만한 경쟁력이 별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무기가. 저도 그렇게 그 핵무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북한 핵보유지 우리 핵보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쟁 후보가 우리는 뭐 핵 잠재 보유고 네, 잠재력 확보. 핵 밀키트 같은 거 핵 밀키트 맞아. 정확하게 맞았어. 핵 밀키트로 가자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약해 보이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아니, 없어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후발주자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네. 이런 순서로 핵무장론이 확산돼 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핵에 관해 가지고 입장 차이들이 쭉 나오면서 그 중에 한 명의 이제 의견이 채택이 될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질의 이런 어떤 결과를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밀리지 않는 대응 담론으로 한 게 잠재적인 핵 능력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죠. 갔을 경우에는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한 형국으로 말려들 수가. 그러니까 삐뚤어진 견제구가 없는 욕망이죠. 것이죠. 국제사회 시각에서 보면 아니 저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확실히 비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동조하는 것 같고 심지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들인데 그렇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해서 네. 그런데 선거 때 핵무장을 하자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진보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평가를 하다가 요번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소위 보수 세력에서 핵무장 들고 나오면 우리는 땡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정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아니 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내란 쿠데타를 옹호하며 네. 게다가 안보 파퓰류적이지만 게다가 핵무장까지 한데 저 사람들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해라는 국면까지 몰아가면 좋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불안해졌다는데 네.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지멋대로 하는데 확장 억제력이 제대로 제공이 되겠느냐?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는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핵무장으로 답을 내는 어떤 그 위험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일단은 야당도 이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억지잖아요. 결국 억지 문제인데 아까 제가 왜 인도 파키스탄을 얘기했냐면 완벽한 의미에서의 그 핵무기의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가능하고요. 그 중송이나 핵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잦은 충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이미 한국하고 미국은 핵우산이 부족한 대신 우리는 재래식 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 사실상 핵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도 첨단 재래식 무기를 경쟁을 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핵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과 한국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존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만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주국방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전장은 한반도가 작기 때문에 네. 꼭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 플러스 미국의 핵우산 정도면 적어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리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게 억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호흡 조절이 좀 안 됐는데요. 호흡은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우리 의원님은 저기 판넬도 띄우셨긴 했지만 제가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네네. 제가 책을 하나 냈기 때문에 아까 아예 책을 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이유를 엄청 세련되게잖아요. 우리 오늘 논의했던 것들이 다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아, 예, 예, 처음 예. 나온 사람들 뭐가 있어 다들. 헌법의 힘, 평화, 외교의 길인데요. 아. 기본적으로 왜 핵무기가 만능 보급이 됐습니까?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이 나는 걸 우크라이나한테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교가 우선이다. 예, 외교가 우선이고 먼저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우리 네. 외교의 정신과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네. 오고요. 그리고 요새 책 나온 랭킹들 보니까 네. 탄핵 그러니까 내란 옹호 세력들의 책들이 지금 거의 다 순위권에 있어요. 한동훈이 잘 네. 팔린다는 것 같던데. 1등이에요. 아, 베스트셀러. 나 진짜. 베스트셀러래. 예, 그 이에 무슨 뭐 탄핵 뭐 동조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내란 동조 세력들의 1등을 책이.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제 책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헌법의 힘, 외교의 길입니다. 네.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은근히 해야 더 효과가 좋아. 여기 요새는 프로의 팔아야 돼. 특징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낼 때 나한테 좀- 토스를 했어야지. 많이 그러면 좀- 내가 그걸 해주는데 제가 그 본인이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척 하다 하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요번에 제가 책을 냈어요.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예, 헌법의 아무래도 외교의 다음 주 또 길입니다. 나오셔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판매할 때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작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화요일은 강의가 있어서요. 네. 아무튼. 우리 작가분이 섭외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 네. 한 번도 안 나오셨어. 작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강의 이제 시간이니까. 나왔는데 책 팔로 나왔어. 와, 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팔아야 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